자, 백그라운드 관련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일단 박스 3개를 준비하고요, 적당히 사이즈 부여한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똑같이 걸었어요. 이미지는 아까 사용했었던 파일이에요. 자, 요렇게요. 그 백그라운드 포지션 특성에 대해서 픽셀 값을 직접 부여하는 케이스를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첫 번째 박스는 비교용으로 놔두고요. 두 번째는 가로 70픽셀, 세로 50픽셀을 부여할게요. 그러면 부여된 값에 의해서 70픽셀만큼 이동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50픽셀만큼 이동한 위치부터 배경 이미지가 시작이 돼요. 배경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요만큼 있겠죠? 자, CSS에서 위치를 의미하는 좌표 값은 마이너스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 이 이미지는 밖으로 나가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박스는 밖으로 나가서 그립니다. 자, 그럼 배경 이미지가 여기 어디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특성을 잘 조절하면은 박스 안에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일부분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미지를 자르는 거를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크롭 내지는 클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저런 아이콘 리스트를 만들 때 이미지 파일을 지금 여기 폴더 창에 보이는 것처럼 개별적인 이미지를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모든 이미지를 한 판에다가 다 때려박고 사용하느냐. 여기서 정답은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작업 과정부터 좀 볼게요. 자,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A 태그로 쭉 링크 집어넣어 놓고 아이콘이 들어갈 영역과 링크의 텍스트 영역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냥 목록이죠. 앞쪽에 있는 스판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모든 여백을 없애고 리스트 스타일을 오프 시킵니다. 목록 정의 태그 쓸 때는 요게 기본이에요. 자, 아이콘 리스트라고 하는 목록 정의 태그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li 태그 개당 25%, 높이는 96픽셀, 아이콘과 텍스트를 고려한 크기고요. 커서 포인터는 그 영역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클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요 위치는 링크가 아니니까. 링크는 딱 요만큼이니까. 링크는 지금
인라인 요소니까 딱 글자만큼밖에 영역이 없어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걸고 마진에 대해서 좌우 4픽셀씩 당겨주면은 소스 코드 줄바꿈으로 인한 띄어쓰기가 없어지니까 한 줄에 25%, 4개씩 배치할 수 있겠죠. 자, 가로 배치됐고요. 목록 정의 태그가 들어가면은 li 태그 안에 무조건 링크부터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li 태그 영역은 크기가 개당 25%니까 이만큼 잡혀 있는데 a 태그 영역은 요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클릭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의 영역 안에서 요 글자 위가 고작이라고요. 그럼 링크의 영역을 확장해 줘야 되는데 링크는 인라인 요소니까 사이즈 안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은 무조건입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면은 가로축으로는 가득 찰 수 있지만 세로축으로는 내용만큼밖에 안 잡히니까 어차피 여기 밑에 부분은 클릭을 못해요. 그래서 사이즈까지 부여해 줘야 되겠죠. 자, 사이즈 적당히 아이콘 하나만큼 요만큼 사이즈 주고요. 마진 오토 부여해서 가운데로 걸어줬어요. 링크. 그 다음에 패딩 탑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백을 조금씩 부여했어요. 자, 요게 지금 링크 영역이에요. 글자 적당히 꾸며줬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아이콘. 첫 번째 스팬들이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 사이즈를 줄 수 있죠. 아이콘 하나만큼 사이즈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판짜리 이미지를 걸어요. 이미지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요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는 스팬 태그의 영역이 크기가 딱 요만큼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 아이콘밖에 안 나오겠죠. 자, 일단 밑에 있는 글자들부터 좀 마저 정리할게요.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 정렬시켜주고 이 안에 txt,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스 오토, 그리고 텍스트 중앙 정렬. 글자랑 아이콘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패딩 탑해서 살짝 띄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아이콘을 걸 건데 자, 요만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는 박스 영역이 아이콘 하나만큼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만한 이미지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로 줍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로 줘요. 그러면 가로축에 대해서 마이너스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점점 이동될 거 아니에요. 딱 아이콘 하나만큼만 보내. 그럼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윗방향으로도 아이콘 하나만큼 보내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표시하고 싶은 위치를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의 크기를 첫 번째 거는 이동하지 마라. 0,0. 두 번째 거는 아이콘 하나만큼 마이너스 58픽셀. 그럼 얘가 다음 아이콘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속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작업을 왜 하느냐? 그냥 이미지 따로 하나씩 준비한 다음에 IMG 태그로 넣으면 편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번거롭게 이동을 시키느냐? 요거 이미지 이동좌표 계산하려면 만약에 내가 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미지 크기 하나는 그래픽 도구 같은 걸로 측정을 해야 돼요. 포토샵 같은 거 써갖고 요 이미지의 크기는 내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넓이와 높이를 측정하면은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마이너스 114픽셀, 얘도 마이너스 57픽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거리 같은 경우는 포토샵 같은 그래픽 도구로 직접 측정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작업을 처리하느냐? 이미지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실수로 메모장 같은 걸로 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냥 두 개만 열게요. 자, 이미지는 우리가 다루는 파일들,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 중에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장 같은 걸 외우면 이렇게 다글다글 깨지겠죠. 여기가 이진 수염역이야. 자,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는 개념 설명했었죠. 메타데이터가 뭐였지? 여러분, 메타데이터는 상식이야. HTML에서 메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이미지 파일에도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냐면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도 그런 거 나와요. 언제 찍었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설정값들. 뭐 조리개는 얼마고, 초점거리 얼마고, 셔터 스피드 얼마고. 요즘 카메라에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심지어 내가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GPS 좌표값도 들어가요. 왜 그 스마트폰 사진 앱 같은 거 보면은 지도 같은 거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촬영한 위치에 GPS 값이 사진에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그래픽 자체를 표현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용량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이미지들은 그런 메타데이터를 대체적으로 다 제거하고 사용을 해요.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에 보면은 Save for Web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그럼 메타데이터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미지 용량이 줄어요. 메타데이터는 대체적으로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 파일 두 개를 메모장으로 열었죠.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메타데이터고 어디가 그래픽 데이터인지 딱 보여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 밑에는 탭을 제가 파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밑에는 계속 바뀌었는데 여기 위에 데이터는 거의 그대로고 뜻은 모르겠지만 읽을 수는 있잖아. 이게 위에가 메타데이터예요. 이건 모든 프로그램 파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대체적으로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는 정보가 이미지 해상도, 그리고 이미지에서 사용된 색상수, 컬러 팔레트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작 툴 정보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 딱 보면 무슨 툴로 만들었는지 나왔지. 이거 만들 때는 사실 저도 비정품을 썼는데 요즘 이 프로그램 비정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달부터 유료 구독하고 있어.
한 달에 2만 몇천 원씩. 자, 어찌됐건 서로 다른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용량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는 몇 바이트? 자, 3바이트. 8비트지. UTF-8 기준으로 한 글자는 3바이트. 그럼 이거 글자 수 측정하면 용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요점은 모든 파일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를 갖고 있고 걔네들도 어느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아까 아이콘을 개별적으로 가져갈 때 아이콘이 8개였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메타데이터를 5라고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픽을 45라고 정합시다. 이런 게 8개였어요. 그러면 용량은 토탈 얼마야? 50에 8 곱하면 4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포토샵 같은 그래픽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모든 그래픽을 다 통합해서 붙여버렸어. 그러면 그래픽 데이터는 45씩 8개를 붙였으니까 360이 되는데 메타데이터는 얼마예요, 그러면? 메타데이터는 그래픽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메타는 여전히 5인 거죠. 결과적으로 365가 되죠. 용량이 줄죠. 같은 그래픽인데. 이게 이미지 파일의 수가 많을수록 더 심해요. 파일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웹사이트에서 페이지 로딩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실사 이미지, 제품 사진이나 그런 실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한 판으로 갖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얘를 이렇게 꽉 찍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CSS가 나와요. 요 체크를 걸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포지션, 마이너스 값을 바로 걸고 있죠. 그럼 요게 배경 이미지야.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탭으로 열면은 이미지 파일이 브라우저로 열리거나 저장이 돼요. 한 판으로 붙이는 게 진짜 찐이에요. 이미지 개별적으로 안 써요. 이거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라고 다들 반응이 그렇더라고. 얘네가 한대. 우리나라에서 개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이렇게 한대요. 자, 이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페이지 로딩 속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 근데 여러분들은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더 해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인터넷 사용료가 정액제죠. 그래서 크게 그 영향을 안 받는 케이스가 많은데, 웹사이트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웹사이트의 HTML 코드, 그리고 CSS 코드, 그것도 다 글자니까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에 포함되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웹페이지 하나당 용량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자, 개발자 도구 열면 네트워크라는 탭에서 새로 고침을 딱 하면은 이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다운받는 파일들이 쭈루룩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11.3메가래. 네이버, 지금 화면이 깨지네. 네이버 페이지 하나당 11.3메가래요. 소스 코드까지 하면은 거의 한 12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웹페이지 하나당 12메가 정도 용량인 거야.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몇 기가짜리 써요? 몇 메가? 몇 기가? 옛날에는 100메가만, 인터넷 속도 100메가만 돼도 와 빠르다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부터 훨씬 크게 놀죠. 기가 단위로 놀죠. 집에 인터넷 용량 어느 정도짜리 쓰세요? 기훈이 용량, 속도 얼마큼 되는 거 써? 1기가? 요즘은 보통 집에서 인터넷 1기가 사용해요. 그럼 이게 업로드랑 다운로드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한 4대 6 정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이거 1기가 속도 절대 다 안 나와. 왜냐면은 이 1기가 중에 다운로드가 한 600메가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업로드가 400메가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야. 여기에 공유기까지 걸면은 공유기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다운돼. 집에서 1기가짜리 쓰는데 우리 공유기가 그냥 일반 2, 3만원짜리 공유기다. 그러면 아마 속도 500메가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거 백날 올려봐야 소용없어요. 공유기를 좋은 걸 쓰세요. 보통 공유기는 7, 8만원짜리 이상 써야 돼. 내가 한 7, 8만원짜리 써요. 왜냐면 우리 집은 공유기에 세탁기 붙어있지, 건조기 붙어있지, 전자레인지 붙어있지, 오븐 붙어있지,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붙어있지, TV 붙어있지. 딱 그거 다 공유기에 연결해놨거든. 요즘 세탁기 와이파이 되잖아. 나는 그냥 빨래 넣어놓고 집에서 이걸로 빨래 키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에 키면은 집에 가면 빨래 다 있거든. 왜 세탁기 돌려놓고 안 꺼내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키고 집에 가자마자 빼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 청소기 핸드폰으로 키고 에어컨 키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애들 다 돌면은 핸드폰으로 알림 오고.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뭐 하는지 거의 다 감시가 돼. 심심하면 로봇 청소기 카메라 켜서 핸드폰으로 보고. 그래서 공유기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튼 자, 네이버 같이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들도 분명히 랜선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것도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통째로 1기가를 쓴다라고 칩시다. 그럼 네이버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랜선이 끼겨져 있어. 이게 1기가짜리 랜선이래. 그 말인즉슨 요 랜선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가 1기가가 맥시멈이란 뜻이에요. 자, 아까 네이버 접속자가 한 페이지에 12메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계산하기 힘드니까 1메가로 퉁칠게요. 자, 1기가는 원래 1024메가바이트인데 이것도 계산하기 힘드니까 1000메가로 퉁칠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단순화시키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동접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맥시멈 1000명이라는 뜻이야. 네이버의 동접자가 몇 명일까?
1000명은 훨씬 넘을걸요? 그러면 얘는 그 동접자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접속자 폭주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접속할 때마다 대기 시간 몇 초, 막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커버하려면 랜선을 여러 개 껴야 돼. 실제로 컴퓨터 랜선 여러 개 낄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만 생각해봐요. 노트북에 유선랜도 낄 수 있고 무선을 와이파이도 연결할 수 있죠. 인터넷 2개 갖는 거야, 회선. 랜카드 6, 7개를 낀다고요, 그렇게 되면. 10개 낀다라고 하면은 10기가가 되니까 동접자가 1만 명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웹페이지를 작업하면서 메인 페이지 상단에 그 인트로 이미지 같은 거 엄청 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미지 좀 이쁜 거 넣겠다고 막 이미지를 막 20메가짜리를 막 거는 그 작업자들이 있어요. 20메가짜리 이미지를 메인 페이지에 걸었다. 그러면 1000메가가 요거 하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 이미지 파일 하나만 했을 때 동접자가 몇 명으로 줄어요? 50명으로 줄지. 근데 네이버 메인의 동접자가 10,000명이래. 그럼 랜선을 몇 개를 껴야 될까? 한 200개 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인터넷은 월 사용료가 한 달에 3.5만 원 남짓이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쓰는 이런 랜선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사용료가 15만 원 정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는 그 유동 IP라고 해서 그 낄 때마다 인터넷 주소가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네들은 주소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흔히들 고정 IP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인 IP예요, 원래 용어는. 나중에 네트워크 보안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할 건데 그 공인 IP라는 걸 쓰는데 그 공인 IP 회선은 한 달에 미니멈 15만 원이야. 15만 원이라고 해봐야 100메가짜리예요, 그거. 자, 그러면은 한 달에 15만 원이 랜선 하나인데 이거를 200개를 껴야 된다? 그럼 운영비 한 달에 얼마야? 랜선 값만. 랜선 값만 한 달에 운영비가 3천만 원 나오잖아. 디자이너가 20메가짜리 디자인 하나 박으면은 그 회사 운영비가 한 달에 3천만 원이라고요. 이미지 파일을 많이 쓰면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미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판에다 붙는 거예요. 운영비를 줄이려고.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이런 통신량을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할 때마다 용량을 잡아 먹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거 계산할 짬밥은 안 되지만 개발자 코드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돈으로 환산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이핑하는 모든 글자가 돈이 돼. 같은 코드라도 하드 코딩으로 여러 줄 타이핑하는 거랑 반복 모드로 한번 돌리는 거랑 실제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운영비 측면에서.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팀장들이 이런 거 맨날 엑셀로만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사이징이라고 불러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속할 때마다 얼마씩 돈이 우리 회사에서 나간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운영비를 측정한다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예산은 몇 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래서 코딩 테스트 같은 걸로 코드 알고리즘으로 효율성 높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다 돈 얘기예요, 여러분. 소스 코드가 돈으로 환산된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처음 들어볼 겁니다.
나도 대리 달 때까지는 몰랐어, 그런 얘기. 과장 달고 팀장 해보니까 이걸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돈 엄청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려고 이미지를 한 판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 웹사이트는 이미지를 최대한 덜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야기입니다.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실습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오후에 효과 보고, 그 다음에 데모 사이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